반갑습니다. 제5주차 부산의 역사와 문화, 개항기, 동네 주민의 민족운동과 반봉운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한 주 잘 지냈습니까? 예, 한 4주차 하니까 어때요? 부산에 대해서 좀 많이 새로운 걸 많이 느끼는 시간이 됐습니까? 우리 개항기 이래로 대부분 보면은 강화도 조약 이래로 우리 부산이 급격하게 일본과 관련 맺어가지고 크게 큰 도시로 변화합니다만은 일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반면에 또 기존에 있던 동네 주민들은 일본 사람들과 어떻게든 간에 엮어서 살아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서 일본 사람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지금까지 전혀 다른 방식의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또 일본 사람들은 전통적인 조선 사람들 간의 만남하고 전혀 다른 만남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일본 사람이 이렇게 부산으로 들어오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외국인이라고 미워했을 것 같아요. 꼭 그런 것만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도 많이 호기심 어리게 보고요. 또 반대로 호기심이 보다는 또 적개심,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오면은 뭐 저런 인종들이 다 있느냐, 그죠? 뭐 이상한 외놈 쪽발이 뭐 이런 말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새롭게 조선에 들어와서 나쁜 것만 있었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쁜 것만 있었을까? 부산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차별받던 곳이잖아요. 향소 부곡이 많았고 중앙으로부터 차별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차별에서 벗어나는 길이 뭘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번번이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변화라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기득권이 꽉 짜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핍박받던 부산은 새로운 기회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죠? 뭔가 기존의 양반 중심의 어떤 지배 질서에 대해서 일본 사람을 등에 업고 뭔가 해본다든지 뭐 이런 거. 또는 일본 사람들이 합리적인 거래 관행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저런 걸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일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배우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은 적개심을 가지고 바라보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조선 사람들은 근대적으로 뭔가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이 좋았든 나빴든 간에 일본 사람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다른 저들의 어떤 침략주의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는 민족의식도 커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역사는 뭔가 새로운 격동을 맺게 되고 특히 우리 부산은 그런 상황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에는 계양기 동래부 지역이 반제국주의 민족운동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들어오고 외국인이 양이들이 그죠 오랑캐 양이들이 쳐들어오면서 그들이 그냥 병원이나 지어주고 교육시설이나 만들어주고 부산에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했습니다만은 그것만 보면은 참 아름답죠.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근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많이 근대화가 되었다 이런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거기에는 전혀 다른 또 목표가 있었던 겁니다. 이 포교라는 건데요. 이 포교는 결국은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서양의 침략주의적인 침투에 대해서 저항의식을 희석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그럴듯한 미사여구로 이렇게 마치 조선 사람들을 근대화시켜준다는 명분 아래 일본이나 서양 사람들이 조선의 이권을 가져가고 경제적 이권 알죠? 여러 가지 지하자원이라든가 는 가져갈 때에 무력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게 제국주의의 천병이 되고 한편으로는 근대 문화의 수용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외국 문화가 개항기 많이 들어오는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개항기 동래부 지역의 반봉군 운동,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들이 보니까 야 전혀 계약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옛날에는 조선왕조는 특권이 중요했거든요. 특권이. 근데 이제 계약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계약의 시대, 그죠? 임금의 시대, 특권이, 그러니까 특권이 뭐 요즘도 특권이 있죠. 그런데 봉건 시대에는, 조선 시대에는 그야말로 양반이라는 신분제 하에서 특권이 일상화되는데, 근대에 들어오니까 이게 일물 소유권에 대해서도 확립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일물 일권주의라고 그러죠. 일물 일권. 일물 일권주의라는데 이런 것들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봉건 운동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통에 대한 반대, 그죠? 전통에 대한 반대와 외세에 대한 반대,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착종이 되는 겁니다. 한쪽은 전통이 너무, 그죠? 우리 그대로 조선왕조식으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식민지를 벗어나서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근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자, 동래부 주민의 반침략 운동입니다. 자, 먼저 반침략 운동 했으니까 이게 일본이나 들어오든가 이렇게 서양의 오랑캐가 쳐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저항을 해내는가, 이런 문제가 중요한데, 가장 지금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부산 지역에서 주목돼야 되게 바로 두모포 해관 사건입니다. 이 두모포 해관 사건은요, 우리가 본래 강화도 조약이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었는데, 이때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부속 무역 규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무역 규칙. 이름 많이 만들었는데 여기서 일본은 무관세다 이렇게 했어요. 그 무관세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무관세가 되다 보니까 일본하고 이 가격 협상 가격차라든가 이런 가격차가 있잖아요. 싼 물건이 막 들어와도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 그냥 막 그 옥양목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자국 산업을 보존하려면은 높은 관세를 매겨가지고 쉽게 못 들어오게 해서 국내에 이 토포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일본 내 값싼 게 막 들어와 버리면 조선에 있던 모든 공장들이 다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관세 무역은 특히 약한 약소국가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관세 장벽을 잘 치고 거기서 자기 나라를 보호무역을 해야만이 이 당시에는 그나마 자기 나라에 있던 아주 군소 토포산업, 옷감 의류산업이죠. 방직산업 이런 것들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관세를 해놓으니까 이게 그냥 일본에서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진주가 그 인변에 해가지고 우리나라 토포 전통적인 광목이죠. 이 많이 생산이 됐었는데, 그래서 그게 다 한와침에 그냥 일본산 카네킨이라는 게 카네킨이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무관세 무역은 강화도 조약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경제적인 문제는 무관세 무역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무관세 무역에 대해서 몰랐던 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근대적인 무역법이란가 경제법에 대해서 무식해가지고 이렇게 무관세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에 이미 다산 정약용 선생도 관세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또 특히 이 이만직이라는 분, 이 경상좌도 암행어사 이만직은 이미 1860년대 중국과의 무역에서도 강화도 조약이 있기 한 20년 전인가 10몇 년 전에도 이미 중국과의 무역에서 관세를 만들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무관세로 했느냐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 오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무관세 무역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근대적인 일본과의 조약을 맺었다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우리는 뭐를 했냐면은 일본과의 조약은
그 근대적인 조약이 아니라 4대 교린이라는 거 알죠? 중국과는 4대하고 이웃과는 교린한다. 교린의 일환으로 그냥 봐준 거예요. 일본에 대해서. 그래서 일본을 이웃나라라 생각하고 우리는 좋은 뜻으로 해준 건데 일본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막 해먹은 거예요. 그 바로 우리가 무식해서 그런 게. 그러니까 막바로 그 다음 해에 두모포에다가, 두모포가 어디냐 하면은 두모포가 오늘날의 수정동입니다. 수정동. 예, 이 두모포가 수정동 근처인데요. 그 수정동 근처에 그 옛날에는 외관이 있었어요. 거기 외관이 있었고요. 그래서 고관이라 그러죠. 고관. 우리가 구관이라 하기도 하고 고관이라고 하는 데가 바로 이 두모포 외관 자리인데요. 그 자리에다가 우리가 외관이란다. 해관을 만들었어요. 해관이 뭐였냐 하면 해관은 요즘 같으면 세관이에요. 세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세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만직의 별단에 하면은 이만직의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이 정부가 해결해야 됩니다 하니까 조선 정부가 동네 부사 유치화에게 세목책자와 함께 수입품에 대한 수세를 주문을 했어요. 바로 그 점이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동네 부사 수세를 강행하게 되고 두모진 변찰소, 지금 수정초등학교 부근인데요. 두모진 변찰소에서 일본 상인에게는 상품 매매하는 일본 상인에게서 상품 매매하는 동네 상인, 그러니까 일본 상인한테는 무관세 무역을 하는데 동네 상인들한테 수세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수출품을에게선 소가죽이죠. 수피. 소가죽이 가격이 60냥이면 그 중에 14냥 세금이 약 23%를 받고 수입품의 경우는 양포, 카네킨이죠. 양포를 10냥을 갖다가 수입을 했다면 그 중에 3냥은 세금으로 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약 이제 수출세는 23%, 수입세는 한 30%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을 많이 내다 보니까 열받죠. 가격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야 되면은 같이 일본 상인도 여기에 조선 상인들이 가격을 상승시키는 바람에 자기들도 조선에 침투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동래부에 와가지고 항의 방문을 한 겁니다. 항의 방문을 해가지고 10월 6일이죠. 그래서 동래부 변찰관 우리 국민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 상관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일본 상인이 10월 9일날 대대적으로 시위를 했어요. 일본 상인 20명이 고관, 지금의 수정동이죠. 고관에 있는 변찰관에 가서 세금 철폐를 요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일본 상인 200명이나 동래부에다가 아예 쳐들어왔어요. 10월 10일 날 새벽에 동래부에 난입을 해가지고 세금 철회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급박한 사정을 조정에다가 보고를 하니까 이후 30일간 세금 유예하겠다 이런 조치가 온 거예요. 세금 유예를 하겠다. 그래서 무관세 처리를 약속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정부 명령에는 그 동래부사가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정부는 무슨 소리냐. 일본이 너희들이 무슨 세금을 안 낸다는 하는 거냐. 우리 동네 상인한테 받는 거고 너희들한테 받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인한테 받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상관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더니 일본 공사 하나부사가 조선인 과세라도 일본인에게 손해가 되고 이거 완전 억지죠. 그죠? 손해가 되므로 세금을 철폐해달라. 그래서 두모진 두모진 해관이죠. 세관을 설치하는 것은 강화도 조약 위반이다. 라고 지금 강화도 조약 위반 이걸 상당히 강조를 했던 겁니다. 야 이래 되니까요. 막 그냥 그야말로 우리를 얼마나 업수 여긴 겁니까? 그냥 일본 상인들이 무력 이런 게 있었으면 200명이 우리도 군조리 지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동래부. 우리가 지금 같았으면 부산시 광역시청인데 광역시청을 점거해가지고 다 두드리 부수고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조정에서 무슨 소리냐 이게 우리 상인들한테 세금 걷는데 일본 놈들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느냐 해가지고 할 때면 하나부사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 일본인 상인들도 손해본다. 그러면서 포함을 동원한 겁니다. 포함이 뭔지 함대를 동원해가지고 비해환이라는 함대를 이끌고 부산항으로 전진했고 부산 조선 정부는 세금 철회를 거부하고 이렇게 그 저항을 했지만 결국은 일본 군함이 부산항에서 함포를 발사했어요. 78년도. 그래서 결국은 조선이 굴복을 하고 세금 부과를 정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두모진 세관이 폐관이 됩니다. 한 3개월 정도 해관이 운영되었죠. 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최초의 세관, 지금 부산 세관 우리 여러분들 옛날에 그 국제 여객 터미널 옆에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그 해관이 만들어지기는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 일도 아닌데 우리 조선 상인들한테 세금 걷는데도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해서 조선을 얼마나 업수히 여긴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좌절의 과정들이 하나하나 모여 나가면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뭔가 좋은 것을 가르치고 뭔가를 가르칠 때 이런 것만 보지 말고 바로 이런 점 말이죠. 뭔가 우리가 변화하려 하고 근대화하려 했을 때 꼭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것을 좌절시키는 것이 대부분 일본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부산의 세관이 만들어지는데 일본 사람이 이렇게 함으로써 그 이후에 약 10몇 년 동안 또 10여 년, 10년이죠. 10년 가까이 우리나라의 세관이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물론 또 세관을 만들었습니다만은 그 세관조차도 중국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 이후에 조선에서 세관을 회복하는 것은 상당히 오랜 뒤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의 세관이 말이에요. 청나라에서 관리했어요. 상해에서. 참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게 이모군란 때문인데 뭐 이모군란을 여러분들은 뭐 다 그 군인들이 일으킨 반봉군 운동이나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이모군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중국에 크게 예속이 되는 상황으로 가면서 우리 역사가 크게 꼬여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부의 개화 정책을 잘 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 근데 결국은 민씨 세도 정권이 결국 나라를 망친 거죠. 자기들의 고유호식을 위해서 그 급료 99군데 급료에다가 막 돌을 넣고 하니까 이게 사람만 미칠 노릇 아닙니까? 먹는 식량에다가 결을 넣고 또 흙을 넣고 이래가지고 그걸 주니까 이 군인들이 화가 났죠. 네. 자, 과제와 탐구. 조선은 왜 강화도 조약에서 무관심 의혹을 허용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봐주기 바랍니다. 두모포구 지금 여기가 부산 진성이고요. 여기가 이 지금 영도고 여기가 일본 외관입니다. 외관이니까 이 두모포는 어쩐지 알겠죠? 여기 쭉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지하철이 요렇게 다니죠. 지하철이 요렇게 다니는데 여기에 여기가 지금 아마 지금의 수정역 저기 좌천역 정도 되겠죠. 부산역은 요 정도가 되겠고, 그죠? 부산역이 요 정도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여러분 잘 아는 자성대가 있는 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립해가지고 이만큼이 뭐가 됐다고요? 다 육지가 됐죠. 그래서 육지가 됐어요. 이만큼 육지가 이렇게 다 되었습니다. 영도도 이만큼 육지가 다 연결이 돼 버렸죠. 이렇게 연결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은 다시 이걸 이만큼 다시 그죠? 그래가지고 부산 여객터미널을 여기다가 크게 만들었죠. 이런 상황이 이게 이 정도입니까? 이 정도 만들었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오부두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이 여기가 이제 부두길이 만들어지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강화도 지역 개정운동입니다. 자, 이 보면 강화도 조약은요. 그래서 이제
이 두모포 외관 사건이 나니까 1881년 11월 달에 수신자 조병호가 제2차 수신자죠. 제1차 수신자는 여러분 잘 아는 김기수가 가는 거고, 이 조병호가 35개조 통상장정안을 가지고 가서 그죠? 가지고 가서 일본과 접촉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안 받아줘요. 그래서 82년 5월 달에 우리가 잘 아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관세율 5%, 수출세 5%에 대한 3개월 전에 통고하면 조선 정부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약정하는 이게 마침내 관세 자주화가 된 거죠. 관세 자주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1년 딱 지나서 1883년 7월 달에 민영목 다케조의 정권국 교사가 전문 42개 통상장정을 개정해서 아편 수입 금지, 조선 화폐로 벌금 부과, 일본 상인 체국 대우, 식량 부족 우려가 있을 시 사전 통고 방공령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세 마침내 관세가 자주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것이 우리 일본과의 무관세 무역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그래서 해관세칙을 바꿔가지고 5에서 30% 수입세를 부과하게 됐고요. 수출세는 5%, 그죠? 홍삼은 15%,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 자, 살 판매 거절 사건입니다. 또 이게 일본 사람들이 아까 이제 두모포 해관 사건도 그랬습니다만은 이모군란 때도 이 별기군 때문에 지금 열받았거든요. 이 조선 군대가. 근데 또 특히 조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은 게 갑신정변이에요. 이 갑신정변이 일본 사람들이 아주 일으킨 이런 사람들이 뒤에 지원해가지고 별난을 꾀해가지고 조선에 얼마나 많은 젊은 근대를 지향하는 선각자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 홍영식이라는 분이 참 아까운데 김옥균, 홍영식 이런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과 관련 맺으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갑신정변하면 이를 가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청나라는 늘 우리를 지배를 했기 때문에 별로 이 저항을 안 했는데 일본 사람이 이렇게 지배를 하면은 되게 이게 임진왜란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 큰 국민들의 반발심이 컸어요. 그래서 이 갑신정변 계기도 부산에서도 이렇게 관의 각지는 요즘 민심이 심히 나빠진다. 일본인이 통영만 봐도 투쟁하려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일본 영사가 보고하는 게 갑신정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갑신정변이 1884년이죠. 이 우정국 낙선식 때 그렇게 했던 건데, 그래서 일본 상인의 폭리와 조선 상인의 불만 이런 것들이 막 컸죠. 뭐 무관세 무역이니까 더더욱 일본 상인 폭리고 조선 상인도 일본 상인하고 사실은 조선 상인이 불만을 가졌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조선 상인들은 또 일본 상인들이 가져오는 물건을 가지고 내륙으로 들어가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이 일본 상인하고 조선 상인하고는 공생관계였어요. 그랬는데 1882년 이모군란 7월 달에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조청장정 알죠? 조청장정이 되면서 내지 통상권이 이렇게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내륙에다 물건을 파니까 조선 상인들도 일본 상인하고 같이 서로 올려가지고 일본에서 물건을 가져오면 조선 상인들이 내륙에 팔고 하면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됐잖아요. 그런데 82년 조청장정 이모군란 이후에 조청장정이 맺어지면서 한성 개잔이 되고 양화진 개잔이 되고 내지 통상권이 거의 인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지 통상권이 거의 인정이 되니까 더 이상 조선 상인들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판매 거절 사건은
이게 지금 그냥 뭐 갑신정변에서 뭐 일본 사람들이 뭐 와가지고 뭐 이상한 짓 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 조청장정 이후에 내지 통상권을 일본 사람들한테 주게 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마음껏 조선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동안에 조선 내륙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조선 상인들이 자기 상권을 일본인들에게 뺏기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낭인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니까 덤빌려 해도 일본 사람을 못 이기는 거야. 조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모여드니까 일본 사람들이 점점 같은 조선 상인들이라도 맨 처음에는 잘 지내다가 82년 이후에는 저것들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쌀 판매를 거절하고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쌀을 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갖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야 너희들 10월 달에 10월 30일까지 쌀 몇 가마를 내놔라. 그러면은 내가 지금 미리 100량을 준다. 그래서 몇 가마를 내놔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미리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은 좋다고 돈을 받았는데 만약에 흉년이 되면 어떡해요?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한테 빌붙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 때는 좋은데 이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시 돈 돌려주려 하면 이게 열받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도 자기가 돈을 선대제를 했는데 안 주는 조선 사람이 밉잖아요. 반대로 조선 사람도 말이에요. 저놈들이 와가지고 괜히 내 집까지 들어가가지고 안쪽 내륙까지 들어가가지고 저것들이 다 팔아먹고 말이야. 우리 상권 다 잡아먹고 하니까 서로 이렇게 열받게 되는. 그러면서 서로 그 갈등이 생기고 여기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1884년에는 지금 풍년이었는데 일본 상인들 쌀 판매 근무했어요. 왜 했을까요? 다시 얘기하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상권을 다 장악해 가니까 여기에 대한 저항인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84년 12월에는 부산항의 일상 오다와 소지가 대금 독촉을 위해 당포에 갔다가 조선인들에게 농민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거죠. 참,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봉건 운동은 더욱더 심화되는 거예요. 결국은 반침략 운동의 목표는 결국 그거예요. 그냥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우리나라에 왔다 이래서 반감이 생긴 게 아니고 이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밥그릇을 뺏어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들이 부산 사람들로 하여금 일본 사람과 적개심을 가졌는데 한편으로 보면 일본 사람이 없으면 또 어떻게 돼요? 부산의 상인들이 또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의 상인들을 무조건 반침략 민족운동의 선도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부산의 상인들은 때에 따라서는 일본과 협조도 하고 왜냐면 일본의 물건을 팔아야 자기도 먹고 사니까 반면으로 우리 조선인 상권을 일본 사람들이 먹으려고 할 때는 일본 사람은 저항하고 그 저항과 협력이 계속 교차되는 상황.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산 지역 근대 민족운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얼굴 한번 보고 자 어때요? 이제 얼굴 좀 보고 하니까 교수님 어떻게 생겼는가 하고 보는데 본래 이렇게 생겼어요. 본래. 그래서 뭐 얼굴만 자꾸 쳐다보지 말고 이 노트를 잘 봅니다. 자, 선창가 투쟁 사건 이것도요. 사실은 이 닭을 팔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닭을 팔았는데 그 다음에 일본 거류지 지금의 용두산공원 주변에 거류지 앞에 선창이니까 지금 아마 내가 보니까 남포동 그 지하철역 그 근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매립을 안 해가지고 그게 바다였거든. 그래서 지금 남포동 전철역쯤 그게 선창이었어. 그래서 이 일본인 폭행으로 김광엽이 익사하고 김주희가 부상을 당했어요. 이 김광엽, 김주희가 닭판 사람인데 그래서 동네 부사에게 보고를 했더니 김학진이 일본 영사에게 엄중 항의를 하고 배상 요구를 했는데 일본 측은 불응을 한 거예요. 그래 이 사건을 전해들은 부산지 민중들이 이제 감정이 고조되어 가지고 항일 시위를 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불평등 교역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닭을 팔아놓고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놓고 그죠? 왜 이 김광역과 김주희를 부상 입혔을까? 이게 싸움을 그러니까 돈을 줘야 될 일본인들이 대금을 받으러 간 조선인들을 폭행을 했다. 이거는 상당히 뭡니까? 경멸했다는 거죠. 조선인들을. 그죠? 교선에 경멸하고 감히 내까지 것들이 우리 대일본 제국의 시민들이 사는 곳에 너희들이 왜 왔느냐 이걸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텃세한 것이고 그죠?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동네부사 김학진이 했지만은 일본이 불응을 하게 되고 항일 시위가 벌어졌다. 이것도 부산 사람들이 아까 말했듯이 우리 상권을 빼앗겨서 화가 났고 또 하나는 또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 민족을 차별해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별과 생계터전을 빼앗길 때 바로 반침략 운동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뭐 일본 사람이 왔다 해가지고 화가 나는 게 아니고요. 뺏기니까 그죠? 자 이분이 김학진입니다. 이 나중에 동학농민전쟁 때 전주 화약을 맺었던 그죠? 전라도 관찰사를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동네 부사하고 전라도 관찰사에서 우리 역사에서 아마 상당히 이 김학진이라는 관료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동도서기적인 의식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아마 동네 부사를 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봉준 장군이 동학농민전쟁을 벌였을 때, 이 조선 농민들이 무엇이 지금 고통인가를 가장 먼저 알았던 거예요. 동네 부사의 경험이 동학농민전쟁 때 전주 화약을 이끄는데, 전주 화약의 당사자잖아요. 김학진 이 관철사가. 그러니까 이분이 했던 이력은 부산에서 시작되었던 그 근대의식이 동학농민전쟁과도 연결된다. 그래서 직광수 운동을 다 용인했잖아요. 김학진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자 동네 감수소 설치해서 분교 처리하기 위해서 감수소를 동네 온천장에 일본 사람이 많이 갔어요. 동네 지역에서는 더 조선 사람들이 살았는데 유독 온천장 지역 있죠.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거기 감수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이제 일본 사람이 온천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온천장을 만들어가 자기들끼리 거기다가 공간 비슷하게 그 감수소를 만들어 놓고 일본 사람들이 거기서 잘못해가지고 조선 사람한테 얻어터지거나 하면 이렇게 분쟁을 처리하는 이런 기구를 했는데 이 1886년 9월 27일 날 일본인 간수가 감수소의 대장이죠. 조선 여인을 납치해가지고 성추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사는 데서 조선 여성을 이렇게 납치를 할 정도니까 얼마나 이게 참 조선인들을 아나무인으로 봤다는 겁니까? 그래서 동민 20여 명이 일본 감수소로 몰려가 감수소를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동네 부사 김학진에게 감수소 철거를 김학진은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 영사는 철거를 불응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근데 이게 지금 그예요. 이게 온천장 모습입니다. 그 당시의 온천장. 한번 옷 복색을 보니까 지금 일제시대 정도의 모습입니다만은 일제시대에 여기가 뭐 여기로 가면은 아마 전철이 있을 것 같고요. 전차. 그래서 이게 일제시대 모습입니다만 어쨌든 대체로 이 온천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 반봉건 운동 이걸 한번 여러분과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봐요.